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남북경협의 추진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전개된 남북경협을 통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남북경협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남북교역 규모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입니다. 그림은 남북경협이 시작된 1989년부터 중단 직전인 2015년까지 각 연도별 남북교역 규모를 나타낸 것입니다. 파란색은 반입, 즉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여온 것의 규모를 나타내며 붉은색은 반출, 즉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낸 것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일반 교역, 위탁가공 교역 등 상업적 거래에 해당하는 것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 협력과 같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거래는 비상업적 거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2016년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남북교역 규모는 크게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교역 규모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증가세가 빨라졌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 사업 이외의 경제협력 사업을 모두 중단시킨 2010년 5.24 조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교역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개성공단과 관련된 교역이 전체 남북경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반입과 반출 규모가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2013년에는 북한 측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철수시켜서 개성공단 사업이 5개월 넘게 중단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2013년의 감소는 바로 이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입과 반출로 나누어 보면 전체적으로 남북교역 초반에는 반출보다 반입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반입과 반출 비중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주로 당시 이루어진 남북경협 사업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남북경협 초기에는 일반 교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역은 북한산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은 한국산 제품을 반입하는 것에 대해 꺼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개성공단 사업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공단 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반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개성공단에서의 생산활동이 주로 원자재를 반출한 뒤 가공해서 다시 반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출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남북교역 규모를 이제 사업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요 남북경협 사업의 연도별 반출입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전반적인 추세만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남북 교역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개성공단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 경협을 상징하는 사업이자 가장 성공적인 남북 경협 사업으로 이야기되는 이유를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교역 초창기에는 일반 교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 사업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말 개성공단에서 생산이 시작된 이후에는 개성공단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고 2008년 무렵부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는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데에 이어 2010년 오이사 조치로 2011년부터는 일반 교역 및 위탁 가공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업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교역입니다. 일반 교역은 말 그대로 남한 제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반대로 북한 제품을 반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가운데 북한 제품 반입 비중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 교역 금액을 모두 합하면 39.3억 달러에 이릅니다. 오늘날 환율로 단순 계산해 보면 대략 4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2000년대에도 한국의 연간 수출이 적게는 1,500억 달러, 많게는 4천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 기준에서 보면 20년간 40억 달러는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2000년대 북한의 교역 규모는 연간 20억에서 40억 달러였으니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교역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일반 교역의 90% 정도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북한 제품이 반출된 것이었으니 2000년대 북한 수출이 5에서 10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일반 교역이 상당히 중요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교역에 참여한 국내 업체 수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일반 교역에 참여한 국내 업체 수를 업종별로 색을 달리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업체 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는 700개에 육박했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기업들이 남북 간의 일반 교역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는 정체 내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오이사 조치로 인해 2010년부터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어떠한 업종의 기업들이 많았을까요? 농수산물 관련 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1998년까지는 대략 50% 내외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 이후에는 비중이 더 커져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섬유류 관련 기업은 1990년대 후반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그 이후에는 참여 기업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 섬유산업의 위탁 가공 교역이 활성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일반 교역 품목별로 반출입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도별로 제시하지 않고 20여 년간의 교역액을 합산해서 제시해 놓았습니다. 참여 기업 수와 마찬가지로 농수산물이 4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철강 금속 제품 26.2%, 광산물 21.1% 순입니다. 앞서 일반 교역은 대부분 북한이 남한에 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북한이 팔 수 있는 품목이 대체로 농수산물이나 광물과 같은 1차 산품에 국한되다 보니 교역 품목 구성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위탁가공 교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가공 교역은 남한의 원자재나 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한 뒤 북한에서 가공해서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재반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질 좋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교역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위탁가공 환경이 나빠지면서 북한과의 위탁가공 교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1990년대 후반부터 교역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위탁가공 교역은 초기에는 가방, 배낭, 의류, 봉제 완구와 같이 생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임가공품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컬러 TV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집약형 임가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1994년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탁가공 교역 초기에는 북한에서 가공할 때 북한 기업이 가지고 있던 기존 설비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기술 집약적인 제품 생산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로 위탁가공 교역에 필요한 설비를 북한으로 반출할 수 있게 되자 남한 기업이 북한에서 가공하는 기업에 생산 설비를 제공해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기술 집약적 제품 생산이 활성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업 규모나 성과 면에서 남북 경협을 상징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서해안 지역에 공단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1998년 시작되었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개발 방안을 제시하자 북한 당국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2000년 6월 북한이 개성 지역을 공단 후보지로 제시하였고,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이 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산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공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3년 6월 개성공단 개발 착공식이 개최되었고, 이듬해 12월 주방용품 생산업체인 리빙아트에서 처음으로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개성공단 개발은 3단계로 계획되었습니다.
표는 각 단계별 주요 개발 계획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1단계 개발은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진행하며 중소기업에 우선 분양하고 남북경협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공단과 함께 배후 도시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단계와 달리 기계, 전기, 전자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수도권과 연계해서 개발하며 세계적인 수출기지로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도 공단과 함께 배후 도시를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의 복합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해외 유명 기업과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3단계까지의 개발 계획을 2012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마무리되면 2,0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고 북한 근로자 35만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얼마나 진전이 이루어졌을까요? 개성공단 사업은 1단계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이 표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는 시점에 공단 내 생산시설 분양 및 입주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시설 64만 5천 평 중에서 분양받은 기업이 입주한 면적은 26만 9천 평에 불과합니다. 40%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 26만 8천 평은 분양을 받았지만 기업이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10만 8천 평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주기업 수를 보아도 당초 계획은 1단계 개발 시 300개 기업이 입주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125개 기업이 입주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목표의 4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또 97개 기업은 분양을 받았으나 끝내 입주하지 못했습니다. 100개 가까운 기업들이 분양을 받았으나 입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시면 연도별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매년 20에서 3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4개의 기업이 증가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524 조치로 개성공단에 새로 진출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 분양받은 기업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11월 해로를 이용하는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금강산에 갔던 것입니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 관광객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초반에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이후 관광객 규모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9월 육로관광이 시작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게 되자 해로관광이 안고 있던 비용, 이동시간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2004년 7월부터 시작된 당일 관광 코스도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관광객 수는 27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7년에는 35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장세를 보이던 금강산 관광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7월 남한 관광객이 북한군에 피격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와 신변 안전보장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북한 당국이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관광은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2010년대 후반부터는 유엔의 대북 제재까지 강화됨에 따라 10년간 총 200만 명에 가까운 남한 관광객을 유치했던 금강산 관광 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북 경협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북 경협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